안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하시죠. 기다려야 되나? 그냥 진행할까요? 네. 자, 오늘 지금 한 3시간에 걸쳐서 그 29회하고 30회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질문은 좀 빼고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쭉쭉 나갈 거니까 그런지 아세요? 자, 그 29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29회는 맨 먼저 1번은요, 그 1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항상 제가 적는 페이지는요, 우리 요약집 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2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토지에 대한 자연적 특성 중에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자꾸 한정된 토지에다가 막 층수를 올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건 일단은 뭐 부증성, 이게 생각나셔야 됩니다.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새롭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유 욕구를 뭐 그 증대시킨다는 얘기죠. 도시 인근 토지는요, 계속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거는요, 부증성 때문입니다. 2번을 답해야 돼요. 2번 보겠습니다.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택지라는 것은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걸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택지는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러한 용도로 이용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죠. 이걸요, 택지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볼게요. 획지는요,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자,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죠. 아무 상관없는 용어입니다. 의미가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니은 뭐 틀린 거예요. 자, 디귿번에 보신가 표본지라는 용어는 아예 없습니다. 표본 채집할 때나 있죠. 그거 있잖아요. 그 개구리 표본 채집하듯이 그런 데나 있는 거지. 요거는요,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산정된 대표적인 토지죠. 요거는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29회 지금 2번 하는 겁니다. 29회 2번. 자, 2번에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밑줄 쳐볼게요. 상호간에 하죠. 상호간에 나오면 무조건 후보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일단의 토지죠. 요거는요, 후보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만 맞고 다 틀린 겁니다. 기억번 맞고 다 틀린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토지 소유자는요, 법률이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소유권을 구성하는 뭐 개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에 볼게요. 토지의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죠. 이건 212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5번이 틀렸는데 토지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건물 같은 거는 독립성 있어 없어요? 있죠.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조영남 알죠? 조영남 그 여자 좀 밝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자, 조영남이 명작을 도용하는 바람에 명작을 도용하고 막 다른 사람 시켜서 막 명작 막 만들고 했죠. 그런 바람에 이 사람이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입건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독립성 있는 거는 요 4가지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있죠. 이런 거라든가 농작물 전부 다 이거 이 독립성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 있죠. 임목에 관한 등기에 따라서 한 임목, 그리고 건물 요 4가지는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어제거나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큰 2번 있죠? 큰 2번은 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8페이지. 큰 3번은요, 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거꾸로 내려갑니까?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4번은요, 195페이지 정도에 있는데,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부동산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어쨌거나 공사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비용이 계속 나가요, 안 나가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누구한테요? 은행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이것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초기에 분양률이 저조하면 이것도 어떻다고요?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매수 예정 사업 부지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아직 사진 안 했는데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인허가시에 용적률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건물 좀 더 크게 질 수 있겠네요. 이거는 긍정적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한 개 답하면 돼요. 한 개. 인허가시 용적률이 증가했죠. 한 개만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요.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거 거의 다 많이 맞췄습니다. 통밥으로 맞췄습니다. 통밥으로.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자,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느낌으로 이거는 임대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볼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는 거 있죠.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에 입주하고 명도하는 거 있죠. 이거 대신할 수 있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징수도 하죠. 우리 아파트 관리사들이, 관리업자들이 막 여러 가지 임대료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 개량,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번에 대출을 알선하고, 이거는 뭐 관리업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번을 답해야 돼요. 이런 거는 뭐 물어볼 뭐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이제 신탁 방식 중에 이렇게, 자,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 있죠. 이전하면서 신탁회사가 아예 도맡아서 사업 주체가 돼서 개발 관리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는요, 토지 신탁 방식 혹은요, 토지 개발 신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없이 그냥 그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돼서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걸요, 사업 수탁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유지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이전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일단 사업 수탁 방식, 위탁 방식 쪽으로 가야 됩니다.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긴 다음에 개발업자는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 있죠. 이거는요, 사업 수탁 방식,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사업 위탁 방식 해줘야 돼요. 니은번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얘기죠. 신탁회사가. 이거는요, 토지 신탁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신탁 개발 방식. 그래서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돼서 개발 공급하는 형태 있죠. 요거는요, 신탁 개발 방식, 토지 신탁 방식, 토지 신탁 개발 방식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2번을 답해야 돼요. 2번. 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요, 어느 지역, 이거는 이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물어봐갖고 좀 풀기 힘들었는데,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는 100-P랍니다. A, 요거는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냐면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자, 항상 그 거미집 모형은요, 수탄수 공탄발 해갖고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그러면요,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탄발 했을 때는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점점 균형에서 멀어집니다. 이걸요, 발산형이다. 만약 똑같다면요, 뺑뺑 돈다는 얘기죠.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울기는 탄력도하고 반대라고 했죠. 기울기.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비교하면 거꾸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하나만 딱 중심 잡으면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A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 그 수요 함수가 QD는 100-P랍니다. A 부동산은요, QD는요, 100-P래요. 자, 이건 수요 함수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수요 함수, QD. 그 다음에 QS 해주면요, 공급 함수입니다. 자, EQS는요, EQS는, 자, 마이너스 10 플러스 P랍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P래요. 이렇게. 요게 이제 A 부동산 시장이고, B 부동산 시장 볼게요. B 부동산 시장은요, QD는 500-2P입니다. QD는요, 500-2P예요. 그 다음에, 자, 공급함수는요, 3QS는요, 자, 마이너스 20 플러스 6P입니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6P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몇 번 했는데, 이런 경우는요, 여기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1을, P 앞에 있는 거, 여기 1 있죠? 요걸로 나누면 돼요. 1분의 1을 여기 1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게 기울기가 1입니다. 뭐라고요? 기울기가 1.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을 요거 1로 나누면 되죠? 기울기가 2입니다. 기울기가 2예요. 요 Q 앞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걸 P 앞에 있는 걸로 나누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Q 앞에 있는 게 1이죠? P 앞에 있는 게 2죠? 그럼 2분의 1이 되겠네요. 1을 2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요, 3을 6으로 나누면 되죠? 2가 되죠? 6분의 3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2분의 1이네요. 이것도 2분의 1이죠? 그럼 일단은 얘는 둘 다 기울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이거는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순환. 그리고 얘는요, 자, 공급의 기울기가 크죠?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뭐라고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할까요? 그냥 해도 돼요? 어떻게 선생님, 그냥 해요? 넘어가요? 넘어가도 되죠?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다시 할게요. 자, 여기 1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1을 요 P 앞에 있는 거 나누면 돼요. 2분의 1.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3을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어떻다고요? 순환형입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항상 다시 한번 해보시지만 이렇게 오비하고 화이트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런 걸 대체제라고 보완제라고요. 대체. 화이트가 올랐다. 그럼 화이트 안 사고 오비는 더 사려고 하죠. 항상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대체제 간에는 소비량이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으로 비싼 걸 안 사고 싼 걸 더 사죠.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비하고 커피하고 프림이 있다고 치자. 커피하고 프림이 있는데 커피를 먹으려면 항상 프림이 있어야 되죠. 프림가가 오르면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얘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보완제 간에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소비량이. 대체제는 뭐라고요? 반대로. 보완제는요? 같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커피가 있으면 프림이 있어야 되죠. 움직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요거 그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7번의 세 번째 줄.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으면 A하고 B가 있는데 A 부동산이 가격이 5% 상승했으면 얘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5% 상승했는데 옆에 있는 B 부동산 상품의 수요는요 4% 하락했답니다. 그럼 얘는 같이 움직여서 반대 안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으니까 얘는요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으로 답해야 돼요. 1번. 수렴형, 순환형. 그리고 뭐라고요? 이거는 보완제 있죠? 여기 답하면 돼요. 보완제. 자, 이런 거는 뭐 복합적으로만 물어보는 거라 요거는 좀 풀기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었겠네요. 그래도 할 수 있죠? 요거 잘 정리하시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Q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1을 P 앞에 있는 걸 나누면 돼요. 1분의 1 하면 1 아닙니까? 요거는 1을 여기 1이 있죠? 1로 나누면 돼. 2가 되죠? 기울기가 뭐가 커요? 공급의 기울기가 크죠? 그러니까 수렴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속도 내면 좀 빨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3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36페이지. 자, 우리 페이지 36페이지. 자,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평이면서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게 뻔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자, 이게 수량과는 관계없이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가격 항상 이만큼 아닙니까? 30은 30 이렇게. 자, 1번부터 틀렸는데, 1번은 틀렸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됐다. 가격과 수요량을 반대로 해줘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하고는 상관없이. 수요량 변화는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고정되어 있다고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가격이. 자, 그래서 바뀐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요. 수요량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항상 30은 30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알겠나요? 30 딱. 항상 가격이 100이든 만이든 항상 30이죠. 가격이.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8번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자, 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요, 작아요? 원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렇게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2%밖에 하락이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은 더 작습니다. 작아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자, 그 수직선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린 거죠. 이런 거를 완전 비탄력적해집니다.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다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1번 틀린 겁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이것도 마찬가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내내 비슷한 내용들인데 자,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 보겠습니다.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평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공급을 증가시켜 봐요. 그러면 얘는 가격은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고 균형량만 증가했죠. 그러니까 2번 볼게요.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맞네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작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공곡선은요, 이렇게 그린 걸 어떻다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린 걸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걸요, 비탄력적 해주는 거죠. 이런 걸 탄력적, 이런 걸요, 비탄력적. 가격, 그 다음에 수량. 가격, 수량인데,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수요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니까 가격은 조금밖에 안 올라갔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똑같은 폭으로 증가시켜봐요. 여기서 여기로 팍 올라갔죠. 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읽어볼게요. 4번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요, 더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상승 안 했죠. 작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것처럼 비 더 어떻다고요? 탄 덜이다. 자, 상대방이 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가격은 탄력적일 때는요, 덜 변합니다. 비 더 어떻다고요? 탄 덜.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정답은 어쨌거나 4번 틀린 거예요. 얼른 뭐 그림 그려도 되고 이거 할 수 있죠. 자꾸 그림을 그려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은 읽어볼게요. 요거는 우리 교재에 4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42페이지. 이런 형태가 이제 자주 물어보는데, 자,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랍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0.6이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냐면 0.5랍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0.5다. 그리고 얘는 말이 없어 그냥 플러스 0.5입니다. 소득 탄력성, 대체 탄력성은 부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 플러스라고 딱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오피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일단은 먼저 숫자를 먼저 해결할게요. 숫자. 일단 자, 오피텔 가격이 5% 상승했죠. 일단 숫자 부호는 무시하고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은 1% 감소했답니다. 몇 프로 감소했다고요? 시장 전체에서는 1% 감소했대요.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그럼 일단 이 숫자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숫자는요, 요거 해결할 때는 요거랑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죠? 그러면 5, 6, 30에서 3%입니다. 일단 이거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오피스의 가격이 올랐다고 했죠? 그러면 수요량 감소했겠네요. 3% 감소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에서는 1%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뭔가 소득 때문에 2%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소득 때문에 2%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여기서 3% 감소했고 여기서 2% 증가했으니까 1% 감소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일단 숫자는 계산할 때는요, 요거 나누면 돼요. 요걸 나누면 돼요. 요걸 이렇게 그러면 4%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4%. 근데 요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건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도 4%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4% 증가했다. 자, 요거 어떻게 할만한가요? 다시 해요? 요거 몇 번 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다시 자 다시 자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5%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으면 수요량 감소했겠죠? 그러면 볼게요. 5% 올랐다고 했죠? 그러면 수요량은요 5, 6, 30에서 3%가 감소한 겁니다. 몇 프로 감소했다고요? 3%가 감소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는 1%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서 만약 2%가 올랐다면 2% 올랐다면 여기서 3% 감소하고 2% 올랐죠? 그러니까 1% 감소한 꼴이 아닙니까? 그럼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요거 얘는요 이렇게 이럴 때는요 2를 0점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얘는 몇 프로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별 말이 없으면 플러스죠. 같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론 거기는 정상제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이거는 2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뭐 우리가 좀 약간 좀 지저분하긴 했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때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근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소득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선호도 이런 게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주는데, 자 이때는 만약에 여기는 가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는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오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수량이 고정된 상태라면 이렇게 위로 이거 올라갔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상향 이동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상향 이동했다. 어떻게 이동했다고요? 우상향.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요 가격이 고정된 상태라면 왼쪽으로 갔죠. 수량이 고정되면요 아래로 이동했네요. 여기서 좌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동했다고요? 좌하향. 자, 근데 딱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어쩐지 위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고. 왼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상향, 얘는요 좌하향. 자, 읽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이건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다. 어쨌거나 하락이 예상되면 지금 살려고 해요?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해요?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하겠죠. 지금은 살려고 안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이거는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자체가 좌하향 이동했다. 좌하향, 물론 하향으로 이동했다 해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는 통일시키기 위해서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번 볼게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요 수요 곡선이 좌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 아파트가 있고 요거는요 단독주택이 있는데 대체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독이 올라가면 단독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아파트는 더 살려고 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죠.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거 맞네요.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아파트의 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아파트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아파트 사고 싶죠? 사는 사람 많아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이거 지우시고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어떤 쪽이라고요?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요 우상향이 아니라 좌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좌하향. 여태 했던 건데 다만 이거를요 우측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우상향. 좌측으로 하는 걸요 좌하향.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대 이론은요 차액지대는요 리카도라는 사람은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차액지대는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위치하고 비옥도를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이 리카도는요 토지의 비옥도를 중시하면서 위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치하고는 무관하다 해줘야 돼요. 위치하고는 뭐라고요? 무관하다. 이 사람은 위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우리 이거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66페이지. 요거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요거는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아닙니까? 요거는요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설이죠. 이 사람은요 비옥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만 했지 위치에 따라 차이 난다 이런 얘기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준지대는요, 자, 마샤리라는 사람은 인간이 만든 그 각종 기계 설비 같은 거 있죠. 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단기적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자,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가 경기도에 딱 10군데라고 하자. 근데 단기적으로 임대료 올랐다고 해서 포크레인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토지처럼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단기적.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저 답을 하고요 경제지대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실제 남는동이라는 얘기죠. 경제 이런 거 다 하긴 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자, 그 임대료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임대사업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나도 한번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급선 자체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건 장기. 자, 그래서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지대였죠. 근데 장기적으로 전용수입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요 준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지대인데 장기적으로 전용수입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준지대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 준지대는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일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만 지대의 성격, 여기서 지대라는 것은 경제지대를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만 경제지대의 성격을 가져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게요. 절대지대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건데 토지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있죠.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지대를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편입니다. 이거. 4번에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에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금액이 있죠.
요거를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을 얘기합니다. 무슨 수입을 하고요? 전용 수입. 요거는 자기도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산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비용 들어가죠? 그 정도는 최소한 지불해야 됩니다. 이걸요 전용 수입해 줍니다. 그다음에 5번에 입찰지대는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하여 창출되는 지대.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언급할 게 아닌데 이거는 공공 발생 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공적으로 발생한 뭐 지대다 해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공공 발생 지대라는 겁니다. 공공 뭐라고요? 발생 지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넘겨 보시면 15번 볼게요. 자, 13번이네요. 자, 다음 내용에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자, 유사한 그 도시 활동은요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자꾸 같이 몰려 있으려고 하죠. 예, 그리고 어쩐지 다핵심 이쪽으로 생각나네요.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는요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공장하고 주택은 같이 있으려고 안 있으려고요? 안 있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러한 활동은요 상호 분리돼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핵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도시 활동 중에서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도 있죠. 항만 도시 이런 것들은 별도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인 게 해리스하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율만이 얘기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다핵심 이론을 얘기합니다. 다핵심 이론.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다핵심 이론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니까 자, 정보에 대한 가치 이거 물어볼 때는 항상 이렇게 풀라고 했죠. 큰 금액에서 무슨 금액을 빼요? 작은 금액 뺀 다음에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안 될 확률 곱해주면 됩니다. 물론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무슨 확률이라고요? 안 될 확률 곱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요거는 결정적으로 어떤 그 함정이 있었냐면 2기간 모형입니다. 2년 있다 모형이죠. 그러면 요거 2제곱 해줘야 돼요. 몇 제곱이라고요? 2제곱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14번 볼게요.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다음 같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해야 될 정보에 대한 가치는 자,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2년 후입니다. 1년 후가 아니라 뭐라고요? 2년 후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이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50%가 되겠네요. 0.5로 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년 후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된다면 A 토지 가격은 6억 500만 원입니다. 자, 개발된다면 얼마라고요? 6억 500만 원.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되면요, 예, 그 3억 250만 원이랍니다. 3억 250만 원. 자, 이렇게 이건 큰 금액, 얘는 뭐라고요? 작은 금액. 빼주면 돼요. 빼준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했죠. 그래서 1 플러스 0.1 해주면 돼요. 그리고 2기간 모형이죠. 제곱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면 1억 2,5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온다고요? 1억 2,500만 원. 이게 답하면 돼요. 자,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7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78페이지.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요, 두 중심지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크기에는 어떻다고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어떻다고요? 반비례합니다. 이게 뉴턴의 중력 모형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틀렸고 3번 볼게요. 컨버스는 경쟁하고 있는 두 소매 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권의 분기점이 되는 위치를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크리스털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서 중심지가 고차, 중차, 저차 중심지로 계층화되면서 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했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우리 5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네,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우리 완전 경쟁이 되려면요,
기업의 진입태고가 매우 자루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4번 볼게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요,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모조리 알고 있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정보를 가지고는 못 얻습니다. 네, 정답은 4번으로 했어야 돼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4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46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일단 3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뭐 일반 경기를 그럴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부동산 경기는요, 동일하지 않은 주기와, 좀 반대로 해줘야 돼요. 동일하지 않은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이 아니라 불규칙적, 비반복적으로 순환한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다 안 좋게 얘기해야 돼요. 좋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좀 어떻다고요? 안 좋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다면, 자,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는데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상승 국면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이걸 상승 혹은 상향 시장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때는요, 요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는 다 거의 다 뭐라고요? 하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하한 가격.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는 경우에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의 뭐가 된다고요?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딱 보는 순간 실거래가 신고제 있죠? 이거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귿번에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있죠? 공공택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 있죠? 원칙적으로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니은번에 택지 소유 상한제 있죠? 택지를 이거 이상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 세제 있죠? 이것도 초과로 있는 초과 이득세는 세금 자동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저희 참여정부 때 이거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막 다 없애버렸습니다. 위헌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니은번, 리을번은요 98년도에 헌법위헌으로 다 폐지됐습니다. 헌법위헌으로 뭐라고요? 폐지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 원인으로 틀린 것은, 일단 공공재는요 과소 생산되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 크게 이득 보고 다른 사람은요 손해 본다는 얘기죠. 이것도 시장 실패입니다. 외부 효과도 남들한테 손해 입히면서 보상도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도 다 시장 실패입니다. 불안정 경쟁의 대표적인 게 독점 과점이죠. 이것도 과소 생산되면서 시장 실패합니다. 근데 재화의 동질성 있죠. 요거는 시장 실패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완전 경쟁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무슨 요건이라고요? 완전 경쟁의 요건이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우리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내야 왔네요. 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 이런 거 내죠. 6월 1일 날 갖고 있으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뭐 6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내야 돼요. 뭘 내야 된다고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있죠? 이거 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세금 내야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줍니다. 상속 및 뭐라고요? 증여세. 이렇게 하나의 세목으로 가서 합니다. 상속 및 어떻다고요? 증여세. 이런 식으로 세금은 세법은 두 개인데 법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 및 뭐라고요? 증여세. 자, 여기서 요거는요, 이 취득세는요, 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특히 도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요 상속세, 증여세는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그리고 재산세도요 지방세입니다. 시군세입니다. 시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요 국세예요. 그다음에 이 소득세는요 국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30번 볼게요. 20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이면서 보유세. 이 국세이면서 보유세는 뭐밖에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요 현재 누진세 제도입니다. 무슨 제라고요? 누진세. 토지하고 주택 이런 거에서 부과하는데 얘는요 누진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는 뭐야?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높은 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으로 답해야 돼요. 3번. 할 수 있죠? 그 다음 21번 볼게요. 자, 21번은요 10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04페이지. 자,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개발부담금 제도는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시의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일정액을 환수하겠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 있죠. 일단 개자 들어가는 거는 개 같은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개 같은 거는 시, 군, 구청장이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게 아니라 시군 구청장이 공시합니다. 뭐가 공시한다고요? 시군 구청장이 공시한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 개자 들어간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 구청장. 개자 들어가는 거는요 시군장. 그래서 정답은 21번에 4번 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그 22번은요 11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12페이지. 자,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죠. 이걸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극빈층을 위해서 그 임대한다면 소득이 어떻다고요? 재분배된 역할을 합니다. 3번 볼게요. 정부가 임대료를 주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50만 원 받다가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점점 임대주택량이 줄어듭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의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 없이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한국주택공사 등이 해줘야 돼요. 지방공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국주택공사 등이 외부의 재원을 지원받아 주로요 주택도시기금 이런 거 지원받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아니면요 정부의 공적자금 세금도 막 지원받습니다. 공적자금 이런 것도 다 지원받는 거예요. 공적자금 있죠. 세금 있죠. 이런 다 지원받아 갖고서 아파트 같은 걸 건설하여 임대하는 겁니다. 무슨 지들 자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데서 이제 자원을 이걸요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무슨 지들이 자체 뭐 건설합니까? 제 자체는. 자, 이거 아시겠죠? 토지주택공사가 지들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13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얼마라고요? 130 딱 있는데, 자 1번 볼게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되겠죠? 이런 게 투자안이 채택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넘길 때 요 질문은 좀 의심스럽다는 거를 말씀하세요. 바로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요구하죠. 이걸 위험 할증률이라는 겁니다. 위험 할증률.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체계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인데 무위험률이 하락하게 되면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같이 하락하는 겁니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락하는 거죠.
이거 내려오면 같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볼게요. 5번에 자, 평균 분산 자, 지배 원리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기대 수익률, 요거는 그 위험이라고 치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고 B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둘 다 기대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그때는요, 얘보다 얘가 위험이 작죠? 얘를 선택하겠다. 자, 얘는 이런 거를요, 지배한다 해줍니다. 얘는 이런 걸 뭐라고요? 지배한다. 반대로 C라는 부동산이 있고 D라는 부동산이 있다면 얘네들은요, 위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기대치가 높죠? 그래서 이런 걸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요, 평균 분산 결정법 아니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A하고 C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면 얘는요, C는 A보다 위험도 크고 기대치도 높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에 따라는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변이계수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 변이계수는요, 기대 수익률분의 위험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기대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이 작은 거 있죠? 이거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23번에 5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노트에다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24번 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요거는요, 128페이지 있을 겁니다. 128페이지 있는데, 자, 기억번은요, 첫 번째는요, 타인 자본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나 안 빌리는 경우 있죠? 이거는요, 타인 자본을 50%를 활용하는 경우. 타인 자본이 은행에서 빌린 돈 아닙니까? 이때 이제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지분 수익률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 자, 지분 수익률은 항상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가져가는 돈에는요, 장사해서 번 돈도 있지만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것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내가 가져갈 돈 아닙니까? 그죠? 자, 읽어볼게요. 1번에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은 얼마냐면 10억입니다. 얼마라고요? 10억이래요. 자, 10억 딱 이렇게. 자, 10억인데 이때 타인 자본은 이때 타인 자본은 50%를 활용한다면 은행에서 얼마 빌린다는 얘기예요? 5억 빌렸고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억 투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기간 초에 1억이고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3억이죠? 3천만 원이죠? 이게 바로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면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은행이 가져갈 수 있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년간의 부동산 가격도 얼마 올랐어요? 2% 올랐죠? 그리고 1년 후에 부동산 처분한답니다. 이자율은 4%, 그리고 대출기간 1년이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타인 자본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돈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내 돈 10억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 투자했어요? 10억 투자했고, 자, 3천만 원을 벌었는데 3천만 원이 은행에다 줄 돈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 없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부동산 가치도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10억짜리가 얼마 올랐어요? 2% 올랐죠. 이것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5%입니다. 몇 프로 하고요? 5%. 자,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50% 빌렸다면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억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3천만 원 벌긴 했는데 이게 전부 내 게 아니죠? 은행에서 은행 이자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5억. 5억에서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4%가 돼 있죠? 아, 은행 이자율이 4%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장사에서 번 돈입니다. 뭐에서 번 돈이라고요? 장사에서 번. 그리고 부동산 가치도 올랐다고 했죠? 자, 부동산 가치도 10억짜리가 얼마 올랐어요? 2% 올랐잖아요. 그죠? 이건 내 돈 투자하건 은행 돈 투자하든 내가 5억짜리 상가 구입했는데 2% 올랐다는 얘기죠? 팔도 다 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6%가 나올 겁니다. 뭐 프로하고요? 6%. 자, 이해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항상 무조건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있죠? 계산하면 돼요. 내 돈 투자액 대비 뭐라고요? 내가 가져갈 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뭐 할만하죠? 다시 해요? 내 돈 5억 투자했죠? 내가 장사해서 번 돈. 장사해서 번 돈은요, 은행 이자 빼야 되죠? 그리고 이건 부동산 가치 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하면 돼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는요, 가유순 어떻다고요?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가능 저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은 더한 걸요 뭐라고요? 유효조소득. 여기서 각종 영업 경비 뺀 걸요 순영업소득. 여기서요 은행에다 지불할 원금이자 있죠? 요거 뺀 거를요 세전 현금수지. 여기서 소득세 뺀 걸요 세후 현금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분 복귀액은요 매순 어떻다고요?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뺀 거를요 순 매도액. 여기서 미상환한 저당 잔금 있죠? 요걸 뺀 거를요 세전 지분복귀. 여기서요 양도 관련된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요거 뺀 거를요 세후 현금 수지해 주는데, 일단 자,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현금 흐름 계산해서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죠?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세전 지분복귀액은 요거죠? 그러니까 소득세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양도세 이런 거 안 필요 없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기억번 볼게요. 기타 소득은 여기서 빼내는 거죠? 이거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자, 매도 비용은요. 여기 있죠, 여기. 매도 경비 아닙니까? 요거는 요거 계산 때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 있죠? 조심하세요. 취득세는요, 투자 금액입니다. 취득세는 뭐라고요? 투자 금액이요. 부동산 구입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투자 금액에 포함시켜야 돼요. 뭐라고요? 투자 금액.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은 여기 있죠, 여기. 요것도 계산할 때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재산세는 이거 영업 경비로 포함한다고 했죠? 재산세 영업 경비 계산할 때 포함시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여기서 빼내는 거죠?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요, 이게 기타 소득과 영업 경비, 기타 소득과 재산세 이렇게 있는 기억 미음을 답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자, 요거 세전 현금수 계산할 때는요, 영업 매도 경비하고 미상환된 저당 잔금. 그래서 니은번, 리을번 답해야 돼요. 니은번 뭐라고요? 리을번. 자, 요거는 뭐 쉬운 문제인데도 이렇게 조잡스럽게 물어봐서 이거 좀 한참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죠? 한참. 이렇게. 자, 그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화폐 시간가치와 관련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이건 아까 했었는데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치면 0이에요, 1이에요? 1이 됩니다. 연금의 현가 계수는요, 감채 기금 계수와 역수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저당 상수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저당 상수.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저당 대출에 대해서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요,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맞는 듯한데 맨 앞쪽에 이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있죠. 요거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있죠. 요렇게 할 때 저당상수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요, 복리 방식이라는 겁니다. 달리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복리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금 뭐 5억짜리가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부동산이 5년 있다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할 때 있죠. 이거는요, 이렇게 한 번 얘기하는 돈이죠. 다 일시불 개념 써야 돼요. 그죠? 매년 뭐 불입했다 이런 얘기 아니죠.
한 번 얘기하는 돈은요, 다 일시불 개념 써야 됩니다. 그래서 5억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 있죠? 이거 곱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현재 5억짜리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내가계수라는 겁니다. 요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요거는 16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66페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27번은요 13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30페이지. 요거는 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네요. 27번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투자 자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많이 빌림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발생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는요 금융적 위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그만큼 지렛대 효과 때문에 자기 자본수익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만큼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 자, 그 다음에 28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좀.